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올해 42살이 되는 평범한 회사원 민수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죠. 아내 지은이와는 대학교 동창으로 만나서 연애를 오래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서로를 너무 사랑했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지은이가 갑자기 야근을 자주 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전에는 정시에 퇴근해서 함께 저녁을 먹는 게 일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늘 프로젝트 때문에 늦을 것 같아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회사 일이 많아진 거라고 생각했죠. 요즘 경기도 어렵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야근이 주말까지 이어지더라고요.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토요일에도 나가야 해라고 하거나 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 달에 서너 번씩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지은이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잠금 화면에 복잡한 패턴을 설정해 놓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모르게 말이죠. 왜 갑자기 잠금을 걸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요즘 개인정보 보안이 중요하다고 해서라고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그 대답이 왠지 어색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나 되었는데 갑자기 개인정보 보안을 신경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더 이상한 건 제가 조금만 캐묻기 시작하면 지은이가 화를 내며 자리를 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라고 물어보거나 회사 일이 정말 그렇게 바빠? 라고 하면 왜 자꾸 캐묻는 거야?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답답해서 밖에 좀 나갔다 올게라고 하며 집을 나가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지은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7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를 어떻게 쉽게 의심하겠습니까?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정말 회사 일 때문일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저 같은 생각들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은이가 또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회식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아예 집에 안 들어갈게. 동료 집에서 자고 내일 바로 출근할 거야라는 문자였어요. 그 순간 뭔가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요. 결혼한 여자가 동료 집에서 자고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군다나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른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보였어요. 화장이 조금 번져 있었고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지은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내를 미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제 마음속의 불안감이 현실인지 착각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지은이가 야근한다고 할 때 회사 근처까지 가서 정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은이가 있다고 한 부서는 깜깜했어요. 다른 층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지은이 부서만큼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뭔가 이상했던 거죠. 며칠 후 지은이가 또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팀장님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은이가 집을 나선 후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얼마나 다행일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지은이는 회사 방향이 아닌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은이가 그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얼마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 보였어요.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을 봤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지은이가 그 남자에게 달려가서 안기는 거예요. 그것도 연인들이 하는 그런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7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지은이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더 기다렸어요. 얼마나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시간 정도 기다렸을까요? 아파트 베란다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일회성 만남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혹시 충동적으로 한번 실수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며칠 후 다시 확인해보니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지은이가 또 외박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다시 그 아파트로 갔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파트 베란다에는 지은이의 옷들이 널려 있었어요. 제가 선물해준 블라우스도 보였고 지은이가 평소에 즐겨 입던 원피스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완전히 딴살림을 차리고 있는 거구나.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 아파트에는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베란다에는 남자 옷과 여자 옷이 함께 널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실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놓여 있었어요. 완전히 부부처럼 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온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중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지 말이죠.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어젯밤 잘 잤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유리한 위치에 서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은이가 외박하는 날마다 그 아파트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남자가 지은이 회사의 상사라는 것이었어요. 지은이보다 10살 정도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부장급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또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준비하느라 늦을 것 같아라는 문자였어요. 저는 이번에는 그 아파트의 우편함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 이름으로 된 우편물이 있는지 보려고 했던 거죠. 아파트 1층 우편함 앞에 갔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 이름으로 된 우편함에 검은색 봉투가 들어있는 게 보였어요. 봉투가 워낙 도톰해서 뭔가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민수의 폭력 피해 진술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 이름이 적힌 서류였던 거죠. 그 옆에는 협박 녹취 정리본이라는 제목의 봉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신인을 보니 시내 유명한 법무법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폭력 피해 진술서라니, 저는 지은이에게 손끝 하나 대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오히려 지은이가 화가 나면 저에게 물건을 던지곤 했는데 제가 언제 지은이에게 폭력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박 녹취라니, 이것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뇌리를 스치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어요. 혹시 지은이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륜을 들킬까봐 먼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아니면 이혼할 때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지은이가 또 외박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 검은 봉투가 정확히 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함부로 가져가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이름이 적힌 서류라면 저도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파트에 갔을 때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우편함에 접근했습니다. 검은 봉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뭔가 중요한 서류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열어봤을 때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질적이고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지은이와 그 남자가 저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 증거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을 계속 들여다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와 뭔가 다른 모습이었어요. 초조해하며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보, 혹시 어젯밤에 누가 집에 왔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태연하게 아니, 왜? 라고 반문했습니다. 지은이는 뭔가 불안한 표정으로 아니, 그냥 궁금해서라고 하면서도 자꾸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방으로 가서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도 뒤지고 책상 위도 살펴보고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마 어젯밤에 검은 봉투를 가져간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한참 후 지은이가 거실로 나와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통화했지만 저는 대충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중요한 자료가 사라졌어. 우편함에 분명히 넣어뒀는데 없어졌다고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가져간 건 아닐까?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한 목소리도 들렸고요. 통화를 마친 지은이는 더욱 초조해하며 또 다른 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베란다 화분 밑까지 들여다보더라고요. 아마 혹시 자료를 다른 곳에 숨겨뒀나 해서 찾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찾을 수 없었겠죠. 그 검은 봉투는 이미 제 서재 금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오후에 회사에서 조퇴를 내고 집에 와서 봉투 안의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어요.
첫 번째로 나온 건 제가 지은이를 폭행하는 모습을 찍었다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진들이 뭔가 어색했어요. 제 얼굴은 분명한데 몸이나 배경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지은이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다는 녹취 파일들이었어요. CD와 함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문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물론 부부 사이에 다툴 때 목소리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 정도로 심한 욕설이나 협박을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세 번째 서류였어요. 지은이와 그 상간남이 주고받은 메모들이었는데 여기에는 저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명의로 된 재산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기, 가정폭력 피해자로 위자료 받기, 협박과 폭행으로 민수를 전과자로 만들기 같은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메모를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독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모든 계획의 목적이 단순히 이혼하는 게 아니라 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었다니요. 불륜을 저지르고도 모자라서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야 지은이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설명되었거든요. 왜 갑자기 휴대폰에 잠금을 걸었는지, 왜 제가 조금만 캐물어도 화를 내며 자리를 피했는지, 왜 자꾸 외박을 하면서도 당당했는지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저를 악한 남편으로 만들어서 자신은 피해자 행세를 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날 저녁 지은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아마 제가 뭔가 눈치챈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 저는 다시 서류들을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충격적인 내용들이 보였어요. 정말 치밀하고 악독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증거가 제 손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 오히려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누가 함정에 빠질지는 두고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반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서류들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제가 지은이를 폭행했다는 사진들과 협박했다는 녹취 파일들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후배 중에 IT 전문가로 일하는 친구가 있다는 걸 떠올렸어요.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은 말하지 않고 그냥 디지털 포렌식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만 했어요. 며칠 후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내 사진과 음성을 조작해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죠. 친구는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사진이나 음성 조작이 쉬워졌지만 전문가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 날 바로 그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전문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진과 녹취 파일들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사진들은 완전히 합성된 것이었고 녹취 파일들도 여러 개의 음성을 편집해서 만든 조작품이었어요. 전문가는 사진의 경우 얼굴 부분만 원본이고 나머지는 다른 사진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음성 파일도 여러 번의 대화에서 일부분씩 잘라내서 편집한 흔적이 뚜렷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원본 파일의 생성 날짜와 편집 날짜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야 했어요. 저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이런 복잡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을 때 변호사도 매우 놀라워했어요. 이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은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륜에 대한 증거 허위 사실 유포 시도,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시도했으니 정당방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불륜 현장을 재차 확인하고 사진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도 확보해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검은 봉투 안의 서류들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아파트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가 추천해준 사설 탐정과 함께였어요. 전문 장비를 이용해서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확실히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은이가 또 외박한다고 연락이 온 날이었거든요. 그날 밤 촬영된 영상들은 정말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은이와 상간남이 부부처럼 그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모습, 서로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기록되었어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사설 탐정은 이 정도면 법정에서 100% 승소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허위 증거 조작까지 더해지면 오히려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드디어 반격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제 고소장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공갈미수 등 가능한 모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도 100%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확신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검은 봉투를 다시 꺼내서 봤습니다. 이제 이 봉투가 지은이와 상간남을 무너뜨릴 결정적 무기가 된 거죠. 처음에는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던 증거가 오히려 그들의 악행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드디어 반격의 날이 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혐의는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갈미수 등이었습니다. 경찰관도 이런 복잡한 사건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어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저는 집에 돌아가서 지은이를 기다렸습니다. 아직 지은이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지은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평소처럼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갑자기 긴장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 라고 물어보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검은 봉투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뭔지 알지? 라고 물어봤을 때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건 불법으로 가져간 거야. 남의 우편물을 훔친 거라고. 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내 이름이 적힌 서류인데 내가 왜 못 가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발뺌을 시도했어요. 그건 오해야,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매일 밤 가는 그 아파트는 뭐고 그 남자는 누구야? 라고 물어봤더니 지은이는 완전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때 지은이가 갑자기 제 발에 매달리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가 차려서 그랬어.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고소장도 접수했고 모든 증거도 수집했으니까요. 더군다나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저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했던 악질적인 계획이었잖아요. 저는 지은이에게 내일부터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지은이는 계속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며칠 후 상간남도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변호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상간남이 회사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장급 직원이 부하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부하 직원의 남편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간남의 아내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어요. 결국 두 사람 다 모든 걸 잃게 된 거죠. 가정도 잃고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게 된 겁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지은이가 검찰 조사에서 모든 걸 자백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남편을 가정폭력 가해자로 만들어서 위자료를 받으려고 했다고 완전히 실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과 음성 조작도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었어요. 저는 증인석에 서서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진술했습니다. 법관들도 이런 악질적인 사건은 처음 본다며 심각한 표정으로 재판을 진행했어요. 지은이와 상간남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상간남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상간남은 지은이가 먼저 제안했다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검은 봉투 안의 서류들을 보면 두 사람이 공모해서 계획했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모들이었어요. 거기에는 민수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단계별로 적혀 있었거든요. 1단계는 민수의 폭력 장면 조작, 2단계는 협박 음성 편집, 3단계는 법적 대응으로 위자료 받기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며 동시에 허위 증거 조작을 통한 2차 가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은 물론 사회 정의에도 반하는 악질적 행위라고 규정했어요. 판결 결과는 저에게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우선 이혼은 당연히 지은이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었고 재산 분할에서도 지은이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오히려 지은이가 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간남에게는 더욱 가혹한 판결이 내려졌어요. 우선 저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가 지은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허위 증거 조작과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형까지 받았어요. 무엇보다 회사에서 파면되어서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상간남의 아내도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상간남은 자신의 집까지 잃게 되어서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셈이었습니다. 아내도 잃고 아이들도 잃고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었으니까요. 지은이는 판결 후에도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다시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문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통쾌한 건 지은이가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결국 사표를 쓰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회사 내에서 불륜 스캔들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업계 자체가 워낙 좁아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변호사가 이런 완벽한 승소는 정말 보기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악질적이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단순한 불륜이었다면 이 정도의 승소는 어려웠을 거라고 하면서요. 모든 소송이 끝난 후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살았던 집을 정리했어요. 지은이와 함께 살았던 그 공간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모든 가구와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7년간의 기억들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정리한 건 바로 그 검은 봉투였어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자 끝이었던 그 봉투 말이죠. 저는 그 봉투를 들고 뒷마당에 있는 소각로로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증거들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으니까요. 불을 붙이면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지은이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을 때의 불안감, 불륜 현장을 목격했을 때의 충격,
검은 봉투를 발견했을 때의 분노, 그리고 법정에서 승소했을 때의 후련함까지 모든 감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검은 봉투가 타면서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그 연기를 보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내 인생을 망치려던 증거가 결국 너희를 무너뜨렸구나.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지은이와 상간남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든 그 서류들이 오히려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으니까요. 봉투가 완전히 제가 되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최종 정산 결과를 들었어요. 지은이와 상간남으로부터 받게 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서도 집과 예금 모두 제가 가져가게 되었어요. 금전적으로는 오히려 이혼 전보다 나아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더 소중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냥 넘어갔다면 지은이와 상간남은 계속해서 저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영원히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 저는 차분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가끔 지인들이 새로운 만남은 생각 안 해?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하지만 아직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지난 일들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제가 겪었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특히 불륜 피해자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모두들 처음에는 절망하고 분노했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더욱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 검은 봉투를 발견한 것이 정말 천운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그 봉투를 못 봤다면 지금쯤 저는 누명을 쓰고 모든 걸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의 꾀에 넘어가게 되어 있나 봅니다. 이번 사연자인 민수는 결혼 7년 차에 아내 지은의 잦은 외박과 이상한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행 끝에 지은이 직장 상사와 불륜을 저지르며 딴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지은이가 민수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조작해서 위자료를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실수로 떨어뜨린 검은 봉투 안의 서류들이 오히려 그들의 악행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조작된 사진과 음성의 진실을 밝혀내고 변호사와 함께 완벽한 반격을 준비했어요. 결국 법정에서 지은과 상간남은 불륜, 허위 증거 조작,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고 민수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정도 직장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참고 넘어가시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밝히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